자,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문제를 좀 풀어드리는데, 일단, 문제 어떤 걸 풀어줍니까? 이건 제 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료가 없는 것들은 카페에다 올리고, 자료가 있는 것들은, 그렇죠. 그냥, 해설만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기본서 뒤쪽에 붙어 있는 실전 기출 문제부터 풀어달라고 하니까, 제가 감정평가론을 제가 들고 왔어요. 기본서로 치면, 586페이지부터 있는 거고, 자, 기본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카페에 자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카페에 굳이 자료를 출력 안 하셔도 이 문제풀이의 어떤 목적은 문제, 실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기출 지문들을 한번 읽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는다는데. 자, 얘들은 우리가 수업 중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정답이 톡 튀어나오는 문제가 꽤 많아요. 딱 보면 정답이, 얘는 정답이야. 그런데 항상 시험은 똑같이는 안 나오니까 한 번이라도 기출된 지문들을 꼼꼼히 이해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꼼꼼히 한 번은 읽는다. 근데 혼자 읽으면 끝까지 안 가니까 미스터 북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준다. 그러니까 심심할 때 한번 쭉 키고 다시 본다. 요게 목적이에요. 요게 목적. 자,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채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고 틀린 걸 찾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가 대체 원칙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게 대체 원칙은 유사성의 원칙이죠. 뭐가 유사해진다는 거예요? 재화가 유사하다면 가격이 유사해집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자, 뒷문장을 봤더니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부동산 상호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간에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요 정도로 설명이 되겠네요. 즉, 유사한 재화에서 가격이 유사해지니까 자,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부동산과 재화 간에 뭔가 동일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의 원칙이 지금 나왔네요. 균형의 원칙은 항상 앞에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최고가 되는 거죠. 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나오면 적합이 나와야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정답 2번. 기여의 원칙. 자, 기여의 원칙은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요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가치가 될 것이냐는 비용이 돈값 또는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할 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보자고요. 딱히 피부로 못 느끼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부동산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 이걸 지금 파악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 그러니까 틀린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등이 그 성립 근거가 됩니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정답이 2번에 있잖아요. 자, 일단 통과. 4번, 부동산 가격도 경쟁에 의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의 원칙이겠죠. 그리고 경쟁의 원칙을 항상 초과 이유는 경쟁을 만들어내고 경쟁이 있으면 초과 이유는 소멸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갖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변동의 원칙이 나왔네요. 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과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확실히 2번이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게 요런 거죠. 성립 근거. 자, 여기도 영속성 등의 성립 근거. 자, 이런 지문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출제자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면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뭔지 모르겠어 하고 다른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같은 걸 굳이 출제자의 의도를 따져보면 변동의 원칙이니까 끝에 위치의 가변성, 즉 인문적 위치겠죠. 인문적 위치는 변합니다. 그래서 변동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가 변할 때마다 가치도 바뀌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영속성. 즉 재화가 꾸준히 뭔가 영속적이잖아요. 이게 그 안에서 용도도 바뀌고 위치도 바뀝니다. 이런 뜻에서 뭔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주관적인, 출제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일반적인 사고는 아니잖아요. 자, 3번 같은 건 보겠어요. 기여의 원칙은 항상 돈값의 원리잖아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자, 내가 토지를 병합하고 토지를 분할할 것이냐. 이건 이 행위가 전체 가치에 기여가 되냐 안 되느냐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그런 용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다양한 용도를. 그러나 이런 걸 시험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명확한 정답 2번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출제자가.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자,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자, 개별 요인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개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개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래서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제반 요인. 개별 토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구나.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는 이게 주어져.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이게 틀렸잖아요.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개별 분석이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이 나와야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개별과 지역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아니라 일단 개별 분석이에요. 그리고 개별 분석은 자, 해설을 요거부터 해야겠네요. 여기가 지역 분석이에요. 우리는 항상 지역 분석을 먼저 하죠. 지역 분석을. 그러니까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수정돼야 됩니다. 요거 틀린 지문. 자,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옳은 지문. 진리야. 항상 유동적이고 변한다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옳은 지문이에요. 자, 동일 수급권은 동일 시장권, 동일 시장이라고 실무에서 쓰고,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인근 지역과 상호 관계에 있는 유사 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면, 자, 이게 인근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유사 지역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유사 지역. 그런데 어떤 유사 지역을 선택해야 되나요? 그러면 동일 시장 안에 있는 유사 지역이죠. 그러니까 결국 동일 시장인 수급권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유사 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분류, 그 다음에 가격제 원칙이에요. 자, 한 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이러면 일단 논점은 일괄평가입니까? 구분평가입니까? 부분평가입니까?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일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고, 구분평가는 하나의 부분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게 있어야죠. 그리고 부분은 그냥 일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분의 평가로 우리 시험에 어렵게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일부분에 대한 보상평가, 또 하나는 잔여지에 대한 보상평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일부분의 보상평가,
자녀제에 대한 보상평가. 그러면 부분평가의 우리 기출 사례란 말이에요. 암기 하셔야 돼. 그래서 암기는 보상 나오면 보부상, 부분 뭐 이렇게 암기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원칙을 물어보는 건데 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진 외곽 지역의 공업지역보다는 시장 가격이 높죠. 도시 지역의 토지니까. 근데 왜 높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자, 이건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내용이고 강의를 경제학을 주로 강의하는 저도 딱히 어거지성이 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럼 정답을 못 찾냐? 자, 밑에 봤더니 부분평가에 해당하는 게 1번과 2번인데 균형의 원칙은 내가 확실히 알아요. 항상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있어야 가치가 최고가 된다는 거잖아요. 얘랑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1번 같애라고 찍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다. 자,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가치의 발생 또는 가격의 발생은 항상 이런 뜻이죠. 왜 부동산의 재화는 공짜로 얻지 못하고 대가, 즉 가격을 지불해 줘야 됩니까? 이게 가격의 발생 또는 가치의 발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학자들은 세 가지를 들잖아요.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된다. 효상유. 자, 효용을 보자고요. 효용은 요 문구는 꼭 암기를 좀 하십시오. 효용이 뭡니까? 그러면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경제학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욕망에 비해 뭔가 부족한 상태, 옳은 지문. 그 다음에 가격 발생 요인인 효상유는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합니다. 이게 틀렸죠. 항상 일지계든 효상유든 상호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 가능성을 부동산의 가격 발생 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이 양도 가능성은 권리의 양도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효상유 말고 일부 학자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건 등기, 즉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취득하는 건데 권리의 양도가 불가능하고 권리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 발생 요인으로 포함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주의하셔야 돼. 가격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그냥 미치는 거예요. 이런 건 전혀 논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질문을 주신 분이냐. 예전에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강사분이 형성 요인은 가격 요인에 영향을 주지만 발생 요인은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예전에 강사가 설명한 적이 있대요. 아니,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 사회학은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사회학은 항상 어떤 게 주는 게 있으면 반드시 받는 겁니다. 즉 영향이라는 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이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발생이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건 논점이 없는 논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격 형성 요인 중에 일지계잖아요. 그러면 지역 요인을 따져볼까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자, 아파트의 개별적인 특성이 바뀌면 당연히 아파트의 효용이 달라질 거예요. 효용이. 그리고 아파트의 어떤 또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 상대적 희소성을 들어볼까요? 발생 요인 중에 어떤 희소성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중개사 사장님들이 우리 개별 특성을 판단하는 그 과정이 또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효용만 들면 자, 뭐 개별적인 특성이 달라지면 효용은 달라지고 또 효용이 달라지면 개별적 특성을 판단하는 방법도 달라질 거겠죠. 그냥 서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설명했어. 자, 부동산 가치. 자, 사용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부여하는 가치죠. 사용자가 물건을 사용하면서 부여하는 가치. 그리고 뒤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 자, 교환가치의 정의는 잘 나와요. 그럼 교환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장 매도, 그러니까 시장에 매매를 위해 부여하는 가치예요. 자, 시장에서 매매를 위해 부여하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는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제가 요 면티 들었잖아요. 면티. 3년 입은 이 면티는 시장에 매매를 목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누가 사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면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면티만 입으면 강의가 잘 돼. 그러니까 사용자에게는 명품 못지 않다 그랬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다양한 가치 중에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뒤를 읽기 전에 추정해 보자고요.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투자 목적으로 부여하는 가치일 거잖아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투자자가 투자 목적으로 부여하는 가치예요. 보험 가치는 보험액 산정이라든지 보험 요 책정할 때 뭔가 부여하는 가치겠죠. 보험금 산정, 보상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가치. 과세 가치는 세금 부과와 관련돼 있을 거고, 그래서 요 공익가치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토지 등의 부동산은 항상 사익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도 활용돼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의 보존이나 보정 이런 거예요. 즉 부동산의 보존이나 보정과 같은 공공 목적에서도 가치는 같겠죠. 이런 걸 우리는 공익가치라고 한다. 이 정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6번 부동산의 가격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맞죠? 부동산 가격의 공통된 성질을 법칙성으로 찾아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법칙성을 찾아냈니? 그러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고요. 옳은 지문이에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은 유사한 재화라면 항상 재화의 가격도 유사해진다. 자,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참 정말 글을 못 써요. 자, 이게 공통된 문장이에요.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유용성이 동일하다면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죠. 옳은 지문. 자, 균형의 원칙이 나왔네요.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있을 때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균형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적합의 원칙을 설명하는 문장이 요 앞에 요 문장인데 이 문장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이게 옳은 지문으로 바꾸면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자, 그리고 뒤에 부동산 구성 요소 결합의 최유효 이용을 강조합니다. 자,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돈값의 원리.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 가격이 형성됩니다. 즉 기여도가 가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옳은 지문.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이 나왔네요. 재화의 가격이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시험에 아주 쥐약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그 출제, 문제, 지문을 볼 때 문제, 지문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글을 너무 간만에 읽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지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변동의 원칙은 일단 재화의 가격이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고 또 부동산의 가격도 변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처럼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 개별적 요인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7번. 가치 발생 요인. 우리 좀 전에 발생 요인 한 번 더 봤죠? 그러면 효상유 차례대로 보자고요. 자, 효용. 자, 조금 전에 문제에서는 효용의 정의를 냈어요.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근데 이 재화의 능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그러면 주거지는 거주의 쾌적성으로, 상업지는 수익성으로,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도 함께 기억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대적 이소성. 자, 부동산에 대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 문제에서는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효수요.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가 존재할 때 가격은 지불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틀렸어. 지불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1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 제한,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양한 특성들이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줘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죠. 단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8번.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최유효 이용은, 자, 일단 가격 원칙 중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 기본서에는 있습니다. 기본서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걸 잘 설명하지 않는 게 추세예요. 우리 학자들이. 그래서 그냥 최유효 이용만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최유효 이용은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의 기준을 판정할 수 있다. 요건 일단 통과하세요. 제가 5, 6월 달에 요약집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일단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자, 나머지 거. 균형 부분은 항상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을 때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이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아이고, 자,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고,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죠.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지 못한 과잉 또는 어떤 부분도 될 수 있어요. 과소 또는 과잉 부분은 기능적 감가로 처리합니다. 자, 적합의 원칙은 항상 외부 환경을 따지죠. 그래서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 이게 외부 환경이죠. 자, 대체 원칙은 항상 유사한 제한은 가격이 유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는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했죠. 세대. 이 세가 뭐예요? 3방식의 이론적 근거죠. 자,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가치를 찾는 방법의 거래 사례 비교법은 시장에서 유사 물건이 얼마로 거래됩니까? 그 거래 사례를 통해서 가치를 찾잖아요. 왜 우리가 유사 물건의 거래 가격으로부터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유사한 재화라면 가격이
유사하니까. 그래서 대체 원칙은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측 변동의 원칙. 자,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꼭 하고 넘어가야겠어. 수익환원법 나오면 항상 요 문구가 떠올라야 돼요.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가치정의잖아요. 가치정의. 자, 수익환원법은 가치정의로부터 출발하죠. 장래 기대되는 이익, 이게 수익이고, 여기에 환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요 가치의 정의로부터 수익환원법이 나온 거예요. 자, 수익환원법이든 가치의 정의든 항상 기본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이용을 통해서 가치를 추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래를 예측하고 장래의 변동을 예측해야 됩니다. 이 예측과 변동의 원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이나 적합의 원칙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찾아요. 그런데 꼭 3방식과 결합이 되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래 사례 비교법 보세요. 우리가 왜 시장의 유사한 물건의 거래 가격으로부터 가치를 추계합니까? 유사한 물건은 가격 유사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치 정의,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환원해서 가치를 찾잖아요. 그럼 항상 이 가치 정의와 수익하는 법은 가치는 장래 수익을 기초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를 예측하고 변동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 자, 27회. 자, 보자고요. 자, 일단 요거 읽기 전에 감정평가의 규칙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기준 시점을 설정하고 기준 시점 기준. 그 다음에 다양한 가치 중에 시장 가치. 그 다음에 항상 현황 평가죠.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개별 물건 기준이죠. 자,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단서 조항들이 요약집에 있어요. 자, 요약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감정평가는 다양한 가치 중에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시장가치가 뭐니?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이고, 그런데 단서가 만약에 감정평가 의뢰인이 시장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평가를 해줘.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정답 2번이네요. 시장가치는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이고,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 가액이 아니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현황 기준이에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포인트는 가치를 추계할 때는 물건의 현재 이용 상황과 그 다음에 현재의 공법상 제한을 반영을 해요. 근데 가치를 추계하는 감정평가에서는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을 정확히 몇 월 며칠자 시점을 반영하느냐, 여기가 포인트예요.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 기준 시점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서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반영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일괄.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합니다. 그러면 구분. 그러면 질문. 좀 전에 부분평가의 사례로 제가 들었던 거 얼른.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저촉된 분.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일부분에 대한 보상. 잔여지 수용에 대한 보상. 이게
부분 평가죠. 얘는 구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9문제. 근데 제가 해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9면이가 15분은 넘었을 거야. 15분은 시간이란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동영상을 좀 쪼개서 올릴게요. 그래야 짤막짤막하게 보니까. 자, 바로 제가 2부 시작할 거야. 어디 도망가지 말고 차 한 잔만 드셔. 그리고 이렇게 심호흡도 하고, 잘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하는 분들은 기본 강의만 충분히 듣고 또 문제 다 풀어.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인 분은 요 중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읽는다는 게 중요해. 읽는다는 게. 예. 그리고 혼자 읽으면 끈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같이 읽으면서 뭐 기억력도 상기시켜 주니까 자주 보셔. 자, 2부 이따 봐요.